제가 기록을 안 누르고 막 강의했네. 막.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다시 좀 설명을 드리지만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무정한 세상을 조상하고 밝고 활기찬 세상을 맞이하자. 그리고 교육의 힘 기대하고 내포 작가로서 이강수. 그러니까 내포 작가라는 것은 글보다 작가가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상황에서 웃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슬퍼할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를 내포 작가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 내포 작가는 지금 이제 1학년은 대충 배우시고 2학년 정도 가면 자세히 나와요. 이제 여러분 공부라는 건 처음부터 막 다 여러분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제 그 영채가 편지를 남기고 평양을 갔고 유학 가는 기차에서 이제 병목을 만나고 영채 이제 형식은 또 영채를 찾아러 평양에 갔고 또 다시 서울에 와서 김장로의 제안으로 선영과 약혼식을 거행을 하고 유학을 가는 기차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고 또 삼양진 수재민을 위해서 자선음악회를 하고 4년 후에 주요 인물들의 후일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줄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28쪽을 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또 나옵니다. 28쪽 펴볼까요? 페이지. 네, 이걸 좀 설명을 또 드리고, 여기 나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친식의 강박과 근대소설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 작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최초의 근대소설이다.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근대소설, 이건 필기를 좀 거기 옆에다 쓰세요. 근대소설의 서술 기법을 사용했다. 근대소설의 그 서술 기법. 그리고 이제 일상을 되게 사실적으로 구현했다는 거예요. 사실적. 재현. 그리고 봉건적 구습과 비합리적 권위의 세계. 권위의 세계로부터의 해방이죠. 세계로부터의 해방. 권위입니다. 이거 글자 권위. 그런 세계로부터 해방을 하는 거고 이 글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어체라기보다는 뭐예요? 구어체로 쓰여 있어요. 구어체. 이 글은 구어체로 쓰여 있다는 거 좀 필기해 놓으세요. 구어체가 뭔지 알겠죠?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구어체.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어때요? 계몽과 사랑이 주제예요.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인데 사랑은 당연히 형식과 영채와 선영이 사이에 사랑을 한다고 그랬고 계몽 깨달음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신소설과 번안 소설의 흔적이다. 또 설명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소설은 여러분 아시죠? 이인직의 혈인우라든가 이런 게 신소설입니다. 이인직이나 뭐 이해조나 뭐 이런 작가들이 있죠. 이 신소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고대 소설이 있고, 고대 소설이 이렇게 있어요. 고대 소설. 고대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소설이 또 있어요. 신소설. 이 그려보세요. 이 교집합이 뭐냐면 근대 소설이에요. 이게 교집합이 근대 소설. 그러니까 근대 소설에는 고대 소설적인 요소와 신소설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대 소설은 대개 이제 막 뭐 부모가 뭐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게 고대 소설의 요소고 신소설은 약간의 이제 뭡니까? 새로운 생각, 자유연애 이런 게 신소설이죠. 고대 소설은 자유연애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근대 소설은 이런 고대 소설적 요소와 신소설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번안 소설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번안 소설과 여러분 번역과 번안에 뭐가 다르냐? 여러분 차이점 아세요? 차이점? 글자가 달라요? 번역은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번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옮기는 거예요. 뭔 소리냐? 자, 여러분 뭡니까? 아더 밀러의 아더 밀러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아더 밀러 하면 유명한 작품 뭐 있죠?
아더 밀러? 예? 세일즈맨의 죽음이 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 데스 오브 세일즈맨.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이 나왔다. 뉴욕. 여기 이제 이제 그걸 번역을 할 때 서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 이제 윌리 로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윌리 로먼. 로먼이 나오는데 윌리 로먼을 그냥 우리나라 이름으로 뭐 번역을 해. 철수. 이렇게 번역을 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번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순재 그 뭡니까 배우가 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이제 우리말식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제목이 뭘로 나왔냐면 연극으로 뭘로 나온 줄 아세요? 아버지라는 연극이 나왔어요. 세일즈맨의 죽음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번안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 번안 소설적인 그런 그 흔적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인게이지먼트를 막 엔게이지먼트 막 써놨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무정은 최초의 한글 장편 소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보니까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그러던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글로 썼다는 거 한자가 아니죠. 그리고 한국 최초의 교양 소설이라고. 자, 교양 소설. 교양 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아가 성장하는 관계.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이 이 교양 소설이 교양 있는 소설은 뜻이 아니에요. 한 인물이 성장해 가는 이야기. 자, 이걸 이제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또 책에 안 나오는 건데 알려드릴게요. 이걸 빌덩스로먼이라고 그래요. 빌덩스로먼. 이제 우리말 쓰면 빌덩스로먼.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교양 소설. 여러분 공부는 왜 하는 줄 아세요?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있어 보이려고. 공부는 어디 가서. 여러분도 공부는 있어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빌덩스로먼 교양 소설 이런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자기의 어떤 자아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8쪽 보세요. 근대의 시작, 근대 소설의 시작 여기 나왔죠? 28쪽에. 하여튼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쭉 나오니까. 그리고 2번은 과도기 청년의 욕망과 갈등이죠. 과도기 청년이죠. 그러니까 그 현대로 그러니까 근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과도기 청년의 이야기들 쭉 나오죠. 거기 보세요. 28쪽 무정은 총 126회에 걸쳐 신문에 연재된 상당히 긴 소설이다. 그러나 이 길이에 비하면 중심 이야기는 간단하다. 형식이 선영에게 영어 과외를 시작한 날 형식의 스승이었던 박진사의 딸 영채가 찾아오고 그녀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어 영채가 배학감에게 정절을 잃고 유서를 남긴 채 사라지자 형식이 영채를 찾으러 평양에 다녀오고 형식과 선영이 약혼식을 하기까지 5일 동안 벌어진 이야기가 4분의 3이에요. 몇 달 후 아들이 유학길에 올라 기차에서 우연히 제외하고 삼남긴 수해를 목격한 다음 음악회 2일간의 이야기죠. 이제 겨우 7일간 벌어진 사건의 10수년의 이야기가 소급 제시되고 소급 제시라는 것은 그 전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소급 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후일담 이야기. 그래서 독자에게는 무척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때문에? 자, 거기 밑줄 치세요. 29쪽의 그 두 번째 달 둘째 줄에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과 묘사가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내면에 대한 묘사. 자, 영채가 기생이 돼 찾아온 후 형식은 영채의 순결을 의심하고 다시 연민을 느끼며 행복을 꿈꾸다가 의심하는 등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변해요. 인간이라는 게 계속 그렇죠. 선과 악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가 선의 마음도 있고 악의 마음도 있죠. 이럴까? 이럴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게 뭐예요? 대표적인 예? 지킬박스 하이드 아닙니까? 그렇죠? 지킬박스 하이드. 그래서 이제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킬 박사가 그 평상시에는 되게 선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잠깐 어떻게 잘못되면 악한 인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인간의 내면에 다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자, 그다음 넘겨보시면 주체적 자각과 실천 30페이지.
무정은 원래 영체라는 제목으로 이광수가 구상했던 소설을 수정했다. 무정도 무정하게 형식이 외면당한 영체를 떠올리게 한다. 영체는 시대를 앞서간 교육자인 박진사의 딸로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고 박진사가 죽자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형식과 상봉하죠. 전반부에서 영체가 기생된 사연은 애상과 실현의 구조. 이게 심파조라는 거예요. 심파조.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그 영화 중에 미워도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파조예요. 심파조. 그렇죠? 또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심파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로드라마라는 게 조금 더 하나 알려드리면 이 멜로드라마의 멜로가 뭔지 아세요? 멜로? 멜로가 사랑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멜로디 약자예요. 멜로디. 그래서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멜로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물이 이제 오면 음악이 쫙 깔리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나 홍대야 오지 말아나. 그래서 멜로물이라고 할 때 멜로는 뭐다? 러브가 아니에요.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넘어가서 보세요. 심파조 박진사 이야기는 전자류 소설의 특성이 영체 중심의 이야기는 고소. 이게 뭔 소리인지를 좀 설명 좀 드려야겠네. 여기 전자류라는 게 있어요. 전자류. 전자류라는 게 뭔 소리냐면 누구누구 전이래. 누구누구 전. 그러니까 뭐 박시전, 춘향전, 이춘풍전. 뭐 전이 엄청나게 많죠.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대기. 약간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게 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체 중심의 기생인 로맨스. 로맨스라는 것이 여러분 로맨스. 로맨스면 이게 사랑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로맨스 사랑. 사랑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로맨스는 원래 이것도 또 이야기하면 옆으로 가는데 그 로망어로 쓰여진 글인데 이게 이제 로망어로 쓰여진 글이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고대 로망어가 있었어요. 일종의 기사도 이야기예요. 기사도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돈키호테 있죠. 돈키호테. 이게 바로 로망스예요. 로망스. 로망어. 기사도 나오잖아요. 돈키호테 여러분 돈이 키호테 이게 돈키호테 돈이 뭔지 아세요? 돈? 돈? 이 써의 뜻이었어. 그래서 돈키호테는 키호테 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성이 돈이고 이름이 키호테가 아닙니다. 키호테 경이란 써의 뜻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돈키호테를 보면 뭐 여관집 딸을 막 공주님이라고 하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막 풍차하고 막 싸우는 이야기. 그 풍차라는 것은 구시대 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돈키호테가 구시대 유물과 싸우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도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망스로 바뀐 거예요. 로망어로 쓰여진 것인데 나중에 사랑 이런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죠.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로맨스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교재를 보세요. 채봉감별곡. 이 채봉감별곡도 뭐냐면 채봉이란 여자예요, 여자. 여자예요. 여러분 아직 이제 1학년이셔서 안 배우셨을 텐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대 소설에서. 채봉이 느낀다. 이별을 느끼는 노래다. 그래서 원래 채봉이 이제 양반집의 딸이었어요. 양반집의 딸이었는데 집안이 너무나 못 살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채봉이. 기생이 돼요. 기생이 되었다가 자신의 이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과 또 어, 사랑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별을 느낀 거죠. 감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로맨스 이야기가 채봉 감별곡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영체가 구여성으로서 옷을 벗고 주체적인 각성을 하는 것은 병욱이라는 신여성을 만나면서부터이다. 유서를 남기고 평양행 기차를 탄 영체는 그곳에서 병욱을 만나고 영체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한 병욱 삼종지도. 여러분 삼종지도는 뭔지 아시죠? 태어나서는 부모님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어,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 이게 삼종지도예요. 보통 이제 여성이 이런 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도가 삼종지도죠. 윤리기본 비판하면서 여성이 제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쭉 이야기가 되고요.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신식의 추종. 그래서 개화 지식인의 초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여기다 좀 써놓으시면 이제 이런 거죠. 31쪽에서는 무정한 시대에 대한 무정한 자 필기하세요. 시대에 대한 자각, 자기 비판이죠. 자각이라는 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 각자 깨달을 각자거든요. 깨달을 각자. 자각. 뭔가를 자각한다. 스스로 깨닫는 거죠. 자각하는 거. 요즘 걔 못 놀더라. 그거를 요즘 식당에서 못 내려와. 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이 작품은 또 자기 비판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현실 인식도 있죠. 현실 인식도.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1쪽의 마지막 단락이 보세요. 마지막의 형식과 선영, 영치와 병욱은 유학길에 올라서 기차에서 만났죠. 삼남진의 수요 목격, 자선음악회, 교육과 실행으로 신문명을 건설하겠다는 포부. 아까 다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홍문대는 전달하는 화자 요즘 냉소적. 냉소가 뭐냐면요.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냉소적이다. 이 마지막 단 넷째 줄. 자, 한자로 쓸게요. 쓰세요. 찰냉, 찰냉, 우슬소, 이건 뭐뭐 한다는 거죠. 그걸 냉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냉소적. 냉소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뭡니까, 한 명 가르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을 제가 이제 비학점, 공부를 이렇게 썩 좋은 학점이 아니어서 비제로를 줬어요. 비제로 학점을 줬더니, 나중에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교수님 B뿔도 아닌 B뿔도 아닌 비제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비제로를 주셔서. 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갑게 비웃는 것을 이제 냉소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형식은 자각 있는 새 시대로 옮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자각을 하게 되지만 신식, 사회적 당위,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당위. 매몰된 개화지식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정이 근대의 일상과 지향을 근대적인 소설 양식에 담았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획을 그은 작품이죠. 이상적이며 추상적인 현실 인식이 머물고 있다는 비판은 이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상적이면서 추상적인 현실 인식이 상당히 이 책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결국은 이 작품에서는 이제 아까도 영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32쪽이나 이런 데다 좀 써두세요. 영체가 원작이 원래는 원작이 영체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의 포인트를 맡으면 변화하는 여성, 박영체죠. 음성을. 이제 이게 재밌어요. 이제 이 작품을 좀 보면 여기다 필기할게요. 자, 저는 이제 대충 그려도 여러분 좀 예쁘게 그리세요. 이렇게. 자, 이 작품은 이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겠죠. 자, 전반부는 구여성이죠. 구여성, 옛 여성. 그러니까 3종 지도가 나와요. 세 가지를 따르는 도다. 자, 후반부는 신여성이에요. 자, 신여성은 근대적 주체다. 자, 이 전반부는 애상과 실현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신파조의 서술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주체적 자각과 실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고민.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후반부가 철학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소설적인 서사 방식이다. 자, 구소설적 서사 방식 기억나요? 아까 무슨 작품 있었죠? 채봉 감별곡과의 유사성. 자, 형식은 어떤 사람이다? 형식은
형식 어떤 사람이다? 한국판 햄릿이다. 자, 햄릿은 어떤 인물이죠? 어떤 인물이죠? 자, 우유부단한 장면, 요거 형상화. 자, 이 형식이 형상화죠. 햄릿은 상당히 우유부단하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숙부 클로디우스를 죽이려고 한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못 죽여요. 자, 그 숙부 클로디우스가 이제 아버지가 주무실 때 귀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왕위를 차지하고 자기 어머니를 이제 부인으로 만들죠.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죠. 꿈속에 자기 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고 하는데 잠자려고 하니까 잠자면 뭐 꿈꾸는 것이니까 또 못 죽여. 기도할 때 죽이면 천국 가니까 못 죽여.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수 지연이라고 하는 거야. 복수가 지연돼. 복수를 지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그 클로디우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독에 묻은 칼에 맞춰서 죽지 않습니까? 복수 지연으로 결국은 주인공이 죽게 되는 비극에 이르는 인물이 바로 햄릿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지금 그 뭡니까 형식은 지금 영체로 갈 것인가, 선형으로 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자세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어디다 좀 쓰시냐면, 여러분이, 어디다 쓸까? 한 2페이지나 위쪽에다가 좀 써주세요. 2페이지 위쪽에다가 조금 써주시면 2페이지 위쪽에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Q1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음 중 소설의 이야기를 다루는 요소가 아닌 것은 만약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1번 어조, 2번 배경, 3번 사건, 4번 인물 하면 답이 뭐가 되느냐? 바로 어조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소설에 3요소가 있고 소설의 구소설 구성에 3요소가 있어요. 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자,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더라도 인사배는 동류항이에요. 동류항 수학에서 말하는 동류항. 같은 물이라고요. 이 아니게 어쩌죠? 자, 이거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구문 인사배죠. 주, 구, 문, 인, 사, 배. 자, 사람이 죽으면이니까 죽으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어조를 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어조를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톤이라고 합니다. T-O-N-E. 톤이라고 그래, 톤. 어조를 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 때 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소설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현실에 대한 어떤 상상과 대리체험,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행위, 인간관계 등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이 문제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현실의 상상과 대리체험의 기회, 다양한 모습, 행위 이런 거는 뭐냐면 바로 현실을 재현하기에 적절한 장르라는 거예요. 소설이라는 거. 적절한 장르다. 이게 이제 소설이라는 거예요.
재현하기. 그러니까 시를 가지고 현실을 물론 재현할 수도 있긴 있어요. 뭘로 재현한다? 서사시라는 게 있죠. 서사시. 소설처럼 쓰는 이야기. 그러니까 시에는 서사시가 있고 서정시가 있고 극시가 있어요. 극시가.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는 게 서정시고 서사시는 이야기예요. 김동완의 국경의 밤 같은 이야기. 벌목군의 아내가 벌목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단 말이에요. 아, 이 밤에 남편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을까? 이렇게 시작돼요. 시적 화자는 여자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동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로 막 가는 거거든요. 일대기죠, 서사시. 극시는 극처럼 쓰인 시를 극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결국 서사시가 뭐가 된 거 이렇게 쓰세요. 소설 된 거고. 자, 서정시가 이제 시가 된 거고, 극시가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장르는 뭐에서 시작됐다? 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이제 좀 더 현실을 재현하기에는 소설이 적절한 장르다 이런 이야기죠. 소설이 시보다는 현실을 재현하기에 적절한 장르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는 소설을 이해하고 저 필기하세요. 감상하기에 바람직한 태도는 이건 뭐냐? 바로 작품의 질서와 논리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상상하여 채워넣는다. 자, 자신의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 나 같았으면 어떻을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봐야 돼. 소설이 될 때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아,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필기하시고, 네 번째. 네 번째. 자, 경성학교, 이제 여기서 아까 좀 넘어갔는데, 경성학교 학생들은 왜 동맹 퇴학 청원을 하려고 했는가? 이런 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학감이 나오는데 이 배학감의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어서. 배학감의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경성학교 학생들이 이 동맹퇴학 청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 나온지는 제가 미리 다 알려드리는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책을 꼭 읽어보시고 어디 나올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제는 평양, 이거는 쉽죠. 평양으로 떠난 영체가 공식과 다시 만나게 된 장소. 이게 어디냐? 바로 경부선 기차안이에요. 그냥 기차가 아니라 경부선 기차예요. 뭐 기차 아니라고 써도 됐지만 정확히 경부선 기차안이 어디 있는지도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보십시오. 예, 이 장소는 이 경부선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것도 이제 삼낭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삼낭진의 수혜를 돕기 위해 음악회를 열자고 주도한 인물은 누구냐?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병욱이 나오는데 이 김병욱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 삼낭진 음악회를 열자라고 주도를 합니다. 그, 김병욱이라는 인물이 이제 주도를 해요. 그래서 김병욱도 어떤 여성이냐? 어떤 여성이겠어요? 신여성이죠. 신여성이 이제 김병욱이 이제 그런 것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 이광세 무정은요, 신문에 연재를 한 글이에요. 신문에 연재된 글을
이걸 모아서 소설된 겁니다. 그래서 연재 때부터 상당히 이제 관심의 대상, 독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아주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그런 작품인데 이제 쭉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 작품을 좀 읽어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이 백그라운드 나레지라고 그래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로 이제 배경 지식이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학년 때 뭐가 힘드냐면 뭐가 힘들까요? 용어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1학년 때는. 특히 이제 문학에 대한 여러분이 용어의 정립이 아직 안 돼 있으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자주 듣다가 보면 그 말의 의미들이 조금씩 여러분에게